이 고환율로 우리가 계속 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빚잔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럼 교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제2의 IMF 사태도 더 줄 수가 있겠네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무리하게 산 것이 쌓이면 결국은 버블이 생겨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양상을 띠는 초입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 환율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1500원을 넘어 20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 러우 전쟁 창기와 불안정한 공급망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왜 자꾸 오르는 건지, 고환율, 강달러 현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업에서 한 15년 정도 활동하고 부동산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문도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최근에 와서 기사들 보면 강달러라는 용어가 자주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강달러라는 영어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킹이죠. 요즘 킹달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돈의 힘이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미국의 달러가 모든 나라들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좋다 보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가 더 자산의 어떤 자본의 확충이나 증식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니까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킹달러, 강달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교수님, 돈이 왜 미국에다가 쏠려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 미국이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가 일단 제일 세죠. 어떤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통화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중에 채권을 치잖아요. 국가 채권을.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전 세계 자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이 최근에 4.7까지 올라갔어요. 기준금리는 4.5%인데.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 엊그제 기준으로 한 2.6% 정도 돼요. 똑같은 10년물이. 그러면 4.7%짜리를 사겠어요? 2.6%짜리 사겠어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강해지겠죠. 그 강해진 것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이제 조정이 오겠죠. 그 시기까지는 지금 돈이 계속 미국으로 지금 다 블랙홀처럼 전 세계 자본들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말이?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왜 환율이 상승하냐? 트럼프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미 뭐 캐나다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벌써 해버렸고, 한국은 아시겠지만 이 한국이 방위비를 뭐 10배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던지고,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돈을 너무 잘 벌어간다. 기계처럼. 그것도 미국 돈을.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 벌어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게 이 지금 두 번째 집권했잖아요. 첫 번째 집권하기 전에가 오바마잖아요. 오바마 시절에 우리나라 그 대미 무역 흑자액이요 보통 250억 불에서 300억 불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압박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4년 동안에 그 대미 흑자액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 당시에 최하는 120억 불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300억 불 가던 게 반토막 더 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약간 한국과 좀 다시 좀 친해지면서 트럼프 같은 정책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출이 올라가지고 작년에 440억 불 흑자를 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콕 집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트럼프가 콕 집은 나라가요 몇 개 없어요. 독일하고 한국을 딱 집었어요. 한국하고 독일이 돈 너무 잘 벌어간다. 그러면 편한 말로 찍혔다 그래야 될까요? 딱 집힌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 늘릴 거고, 2차 전지하고 보조금 약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깰 공산이 있어요. 깨지면 더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돼서 한국의 경제가 예전에 트럼프 집권 시절처럼 또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수출이. 그러면 또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그럼 교수님, 우리 경제가 이런 것을 대비할 만한 상황인가요?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은 전혀 아니죠. 어느 나라든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얀마 사태 났을 때 돈이 있던 거 다 빼오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은 안 끝났잖아요.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면 환율이 좀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주니까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건 트럼프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대행체적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객관적인 시야로 볼 때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를 우리가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올리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하고 건설사의 어떤 부진 그리고 또 중소기업도 요새 취약하거든요. 한계 기업이라고 많이 생겼어요. 1년 동안 뭐 이렇게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못 올리고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할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와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 붙인 게 또 가계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가계부채와 환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정책을 앞으로 이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어려운 이런 경제 환경이 현재 된 거죠. 해외에서 그렇다면 한국의 어떤 잘 나가는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정책이 금리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미국이나 해외에서 여기는 살아나겠다고 판단해서 달러들이 더 들어올 텐데 도리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당분간은 조금 가치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고환율로 우리가 계속 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할 수는 없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막 폭증할 때 폴 보커라고 하시잖아요. 그 2m 되는 그 연준 의장이 총 차고 다니면서 물가 13% 오르니까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금리를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러고서 3년 고생했거든요. 3년 고생하고 82년도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18년, 20년 동안 호황을 누렸잖아요.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걸 전 세계 경제학들이 다 알아요. 다만 지금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자꾸 면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내 임기 때만 안 터지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임기 때는 그냥 땜빵하고 나가려다 보니까 국가의 미래를 깊게 안 보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나면 새로운 리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럼 그 리더가 이 상태를 유지할까요? 새로운 어떤 뭐 비전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고강도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은 원래 반도체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그러면 여기가 제대로 거품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하겠구나. 구조조정이 되면 좋아진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 그런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환율은 안정되기 시작하겠죠. 한국의 어떤 잠재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한국인의 DNA는 다 알아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좀 우리가 좀 힘든 과정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 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숫자 좀 알려주세요. 계엄 사태가 반영이 안 됐을 때 전망치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거기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은행은 올해 환율 밴드를 갖다가 1390원에서 1410원을 봤어요. 해외 주요 은행들은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율 밴드를 1410원에서 50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생긴 거죠.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두 번째 어떤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중국이에요. 중국에다가 관세를 만약에 딱 지금 60% 때리는 거 거의 발표했잖아요. 배터리하고 이쪽은. 중요한 건 뭐냐. 중국하고 한국은요. 환율이 커플링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해외 금융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이 무역 전쟁 때문에 평가절을 하면 우린 또 상승하는 거예요. 평가절은 상승이라는 얘기잖아요. 상승이. 그 요인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천둥병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러나 반대로 중국하고 미국이 잘 얘기가 돼서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하고 트럼프하고 또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 상태라면 좀 나중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 이러면은 환율은 다시 한 1년 안에 1200원대로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1, 2년 정도 동안은 그런 과정 속에서 파도가 좀 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는 좀 약간 감이 안 잡히니까 예전에 네. 있었던 사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네. 90년 때 IMF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아시겠지만 최고는 1935원까지 갔어요. 네. IMF 때 거의 뭐 치명타죠. 왜냐하면 물가들이 다 2배 이상 오르는 순간적인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부도 고생하고 국민들도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때는 가계부채율이 좀 적었어요. 가계부채가 적어서 국민들이 여력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저축도 많이 하고 국민들이 희생하면서 잘 갚아가지고 극복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많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전 세계 100년간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을 다 체크해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으면 큰일들이 터졌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뭐냐. 80%를 넘어서면 이미 소비 둔화가 시작된다. 100%가 넘어서면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내수 둔화가 지금 그 영향이 있거든요. 쓸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6% 찍었다가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막 탕감도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좀 약간 공개 조작 정책을 해가지고 102, 3%로 낮춰놨어요. 그래도 100%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가계부채도 심하고 기업 부채도 심하니까 환율 상승이 예전과는 더 리스크가 심한 상태다. 그러면 교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제2의 IMF 사태도 더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IMF하고 비슷한 어떤 양상은 띄겠지만 이미 우리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겪기 전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그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약했어요. 선진국이 아직 그 금융기법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잡혔어요. 지금 외환보유고가 또 일단 현재는 많잖아요. 외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응 능력이 더 뛰어나죠. 국민연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동원됐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의아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외형상으로 많은데 왜 국민연금을 갖다 끌었을까 이런 헷갈리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자체 금융당국에서 이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도 찍히게 되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투자한 분 자산 중에 거의 한 반 정도가 해외 투자돼 있어요. 주식이나 채권으로. 그럼 달러로 해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연금도 달러를 쓰다 보면 또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저 한국은행하고 딜하자. 통화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잘 융통하려고 했는데 국민연금은 우리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택할 수밖에 없던 건 뭐죠? 지금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에서 뭔가 어떤 균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 아시겠지만 국세가 작년에 모자랐잖아요. 50몇 조. 그래서 외평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외화 평형 기금 안정 채권인데 이게 이제 우리 달러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가지고 풀든지 줄이든지 하면서 조정하는 건데 이 돈도 작년에 세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6조를 갖다가 그냥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그 돈을 빼다가 지금 환율을 썼어요. 미리 써버렸어요. 국세 쪽으로. 그러니까 막을 능력이 또 약하잖아요. 그 와중에 올해 20조 지금 잡아놨거든요. 외평채를. 그리고 외평채는 자본이 어디서 나요? 돈이 어디 있어요? 기금이잖아요. 외평채 기금이잖아요. 각각 공공기관에서 출자하거든요. 또 국민들한테 쓰이는 돈이 또 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은의 입장이 된 거예요. 교수님 예전에 한 번도 우리는 1,600원을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머거지 사태 때는. 그때는 미국 상황이 어땠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나왔던 위기였는데 우리는 영향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기축통화니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수출하던 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미국이 왜 그런 사태가 터졌냐? 여러분들이 뭐 역사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도 어떻게 망했죠? 돈 많이 빚쓰고 막 이렇게 화폐 막 남발하면 하여간 사고가 터지잖아요. 월가에서 금융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뭐예요? 금융하고 은행의 목적이 뭐죠? 돈 벌기. 돈 벌기인데 그 목적의 키가 뭐예요? 부채를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네. 부채가 계속 늘어야 빚을 갚는 게 자꾸 늘어야 이자가 더 늘잖아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금융산업의 목적은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합법적 약탈이에요. 기업이든 가게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나온 게 파생상품이잖아요. 네. 파생상품이 물론 좋은 뜻으로 선물, 옵션, 뭐 수합이라고 하지만 네. 그거를 부동산에 접목을 한 거예요. 미국이. 네.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의 글로벌 금융의 시작이에요. 그때 이제 내 집 마련 장려 정책을 공약으로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되자마자 금융기관과 월가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MBS가 이제 그전에도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리먼 브라더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리먼 브라더스가 또 하나 상품을 만든 거예요. 이 은행들이 MBS를 발행했을 때 보험을 들면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2007년, 8년도에 시장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MBS를 발행한 그 은행들이나 이쪽에서 리먼 브라더스에서 확인한 거죠. 돈이 이제 보험료 받아야 되니까. 네. 리먼 브라더스는 이렇게 사고 날 줄 몰랐죠. 이게 이제 터진 게 이제 금융 글로벌인데 그럼 요점은 뭐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무리하게 산 것이 쌓이면 결국은 버블이 생겨서 터지게 되는 거죠. 빚잔치죠. 예.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양상을 띠는 초입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교수님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를 네. 연결 주셨는데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환율은 부동산이랑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마다 아까 우리 얘기 나눌 때 글로벌 IMF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부동산 가격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네. 100% 내려갔습니다. 오. 요번에도 주택 가격은 그렇지 않아도 버블이 있어서 조정이 될 텐데 네. 요 환율 사태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반기에서 1년 정도는 하방이 세게 온다. 그럼 환율이 자꾸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아까 우리 얘기할 때 뭐 1,600원 얘기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가겠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건 있겠죠. 정부에서 너무 내려가면 이게 현장들이 건설사들이 문제가 되니까 금융 리스크 이전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도 더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리면 해외에서 볼 때 어때요? 쟤네 지금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구나. 그럼 환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 정책이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되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겹쳐 있는 때라서 제가 볼 때 지금 환율 이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거의 100%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새로 어떤 조정 기간이 있은 다음에 그때는 재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 게요. 그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지니까 그 와중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하방 압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볼 때 그럼 환율이 몇 년 뒤에는 그러면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리 정책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떤 그 액션이 나오면 해외에서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중국 분들이 요새 많이 오잖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게 투기 목적이 좀 많아요. 그러면 캐나다하고 호주는 이미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해외에서 취득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왜? 목적이 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이라면 시장을 교란시키잖아요. 이 부분은 국가 부동산 관계 당국자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오르면 건설 자재를 이제 수입하는 데 있어서 건설업자들도 나름 좀 약간 힘들 텐데 그러면 건설 기업들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폐업 위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일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최근에 신동아건설이라고 법정 관리 들어왔잖아요.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작년 초였죠. 근데 작년 1월 달에 그 일 터지기 직전에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건설사 살리기 운동처럼 좀 너무 좀 이렇게 건설사 위주로 좀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막연한 희망을 갖고 정부의 구제 대책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나려고 이미 사업성이 없는데 최근에 금호건설이 부채 비율이 640%가 됐거든요. 말이 640%지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면 벌써 파산 아닌가요? 근데 이 개인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나 저기 지금 치킨집 차렸는데 저기서 돈 다 들어올 거야. 장사 잘 되고 있어. 내가 납품했는데 지금 대금이 입금이 안 됐어. 좀 기다려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빚은 많은데 그럼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금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 한 10개 좀 체크해봤어요. 했더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회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 갚을 거 아니에요. 받을 게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못 주면 못 갚잖아요. 받을 건 못 받고 신용은 떨어지니까 신용경색이 오게 되면 당연히 돈 달라고 법정 관리 막 재판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도죠. 환율 상승하고 부동산하고 건설하고 다 연결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계약한 현장에서는 원가율이라고 하죠. 100원의 원가를 계산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105원이 들어가요. 수익률이 5%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 와중에 받을 돈이나 이런 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분양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 분양이 되려면 국민들 유효 수요자들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잖아요. 미분양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과도기 그러니까 올 수 있는 현상들의 전조 현상이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택 가격에 거품이 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 상승론자분들이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나 다들 그 원칙은 다 아시잖아요. 주택 가격은 항상 올라왔다. 중간에 내려가도 이게 맞아요. 정확하죠. 당연히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돈이 100원이 있어요 시장에. 그럼 사과값이 얼마예요? 50원이죠. 근데 이 M2라는 게 뭐예요? 통화량 늘리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100원을 더 찍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신용창조 해가지고 200원이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사과 하나당 200원이 시장에 있으면 50원짜리가 100원이 되겠죠. 그게 이제 M2 상승분이 주택가격에 반영된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M2의 어떤 증가는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온다. 논리의 그 근거잖아요. 그 비율도 거의 맞아요. 그러면 해외는 다 비슷해요. 그럼 버블이 일어난 데의 어떤 상황은 어떻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1년도부터 계산을 하니까 GDP 대비 이 M2 증가율을 하고 주택시가총액하고 또 M2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둘 다 30 몇 % 이상씩 업이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주택이 버블이 그 정도 껴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좋게 얘기하면 정상화론자 또 뭐 어떤 분들은 하락론자라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는 정상화 된다는 게 좀 맞아요. 하락이 좀 더 돼야 되는 게. 그거를 상승론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도 하니까 지금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걸 다 다른 지표들은 봤지만 M2를 저도 최근에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조정이 안 되면 국가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시스템들이 자꾸 부작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루빨리 조정돼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과 국가 미래와 또 우리 젊은이들 뭐 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벌 것 같지만 구조조정이 없이 가다 보면 크게 터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좀 캐치하고 집이 많은 분들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좀 냉정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분들은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계산상으로는 조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도 나름 시도들 하잖아요. 뭐 금리 인하라든가 등등등.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책 방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잘하는 정책도 있고 못하는 정책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약간 버블이구나 다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둔촌주공 있지 않습니까? 둔촌주공 별명도 있죠. 뭐 둔촌 이병 구하기 이래가지고 네. 둔촌 종합 선물 세트 네. 별 비아냥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왜냐하면 그때 미분양 날 거라고 다 판단을 했는데 정부가 정책을 썼죠. 어떤 정책을 썼어요? 이 주택을 사가지고 바로 팔 수 있게 하겠다. 그게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좋게 얘기하면 투기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부추긴 게 정부죠.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네. 안 했다라면 분양가 조정이 됐을 것이고 미분양이 났을 것이고,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현장들이 다 펌핑이 된 거예요. 조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부른데 딱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제를 안 주고 밥을 더 넣어버리니까 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와중에 정부가 또 뭘 썼어요? 대출을 또 과감하게 풀어줬잖아요. 네. 정책금리라 해서 우리 세금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쉽게 1% 2%짜리 정책자금 썼잖아요. 올해도 이제 할 텐데 그 몇십조를 갖다가 1, 2%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근데 어떻게 1, 2%에 주죠? 나라 돈을? 나라 돈은 누구 돈이죠?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전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일정 계층을 위한 것인지 건전사를 위한 것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수요가 있는 둔촌중을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성공인데 반의 성공이에요. 왜 반의 성공이냐. 정부에서는 살지 않아도 팔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법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정부 말만 믿고 그거를 샀던 사람들 중에 나는 거기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멘붕인 거죠. 왜? 팔려고 그러는데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한시적 부부로 3년 유예 해놨잖아요. 결국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그때그때 어떤 표피적인 네. 부동산 정책을 쓰면 이건 나중에 분명히 화가 된다. 그래서 다른 현장들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른 현장들이 지금 마이너스 피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마이너스 피는 아시지만 여러분 분양가가 5억인데 다 지어졌어요. 그 짓기 직전이야. 내일 모레 입주야. 네. 근데 갑자기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다는데 5억인 아파트 분양가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중도금 대출 이자도 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6억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4억에 파네? 4억 5천에? 이게 뭔 일이지? 투자하는 사람, 투기성을 가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부가 풀어줬어요. 네. 그 다 투기를 해본 거예요. 왜? 나 뒤에서 사줄 사람이 있을 거다. 있을 거라는 막연한 탐욕 때문에 케인즈가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야지 이게 투자가 되는 거다고. 딱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터져가지고 지금 영끌분들 말도 못하고 과도한 욕심 결국 화를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이 그 타임이다. 그래서 둔촌중의 사례가 하나의 건설사와 일부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보잖아요. 네. 국가까지 힘을 갖고 이 부분이 정부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주거복지도 안 이루어지고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자, 오늘도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환율 현상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네네.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칠 때 배를 띄우면 바보겠죠. 파도가 그치고 해가 뜨고 바다가 잔잔할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내 집 마련이나 경제 자산 활동 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현명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